안녕하세요. 네, 오늘 타오르는 여인을 가족 주신 거죠?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은성 기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집을 함께하게 된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할게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해. 큰일 났네요. 오늘 정은철 특별히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이 영화에 매우 잘 어울리는 분을 게스트로 모셔서 기쁘고요. 일단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은채 배우도 영화를 미리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야다가 이 영화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좋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아무튼 영화를 제가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출연한 배우도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이혜성 기자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왔고 그리고 너무도 또 영화가 좋아서 지금 방금 막 보셨으니까 그 분위기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보게 됐습니다. 사실 진짜 뭐 감독이나 영화나 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일단 선뜻 와주신 게 너무 일단은 감사드리고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둘이 라디오에서 DJ와 게스트로 오래 호흡을 맞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채 배우님이 영화를 보는 시각이라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영화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주저함이 없이 은채 배우를 초청을 했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반가움이라면 잘 만든 여성 서사를 만나는 반가움을 먼저 느끼셨을 텐데요. 사실은 잘 만든 여성 영화의 편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그게 나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관객 여러분뿐만 아니라 배우를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물론 그걸 느낄 텐데 캐릭터가 사실 그 안에서 대상화되지 않고 캐릭터로 소모되지 않고 뭔가 뚜렷한 의지와 감수성과 가진 그려지는 일이 사실상은 쉽지 않은 시대에 이미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상하리 많지 여성 캐릭터들에게는 해당이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혹시 백델 테스트라고 많이들 요즘은 테스트만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도 잠깐 쉬고 있을게요. 처음부터 다시.
아, 일단 이건 배경 설명 같은 이야기니까 잠깐 설명하고 있을게요. 그 백델 테스트라는 건 상장물 안에서 젠더가 어느 정도 평등하게 그려져 있는가를 보는 테스트인데요. 사실상 이걸 보는 방식의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2명 이상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가, 대화를 나눌 때 남성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게 바로 백델 테스트인데요. 사실상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백델 테스트가 요즘에 어떤 젠더 평등을 맞추는 기준처럼 상장물에 다 투여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의외로 대다수의 영화들이 이 간단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영화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보신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 거의 혁신적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일단 남성 캐릭터가 없죠. 그러니까 주요하게 등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어진 역할 자체가 없다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요. 게다가 영화의 배경이 보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억압될 수밖에 없는 18세기가 배경이라는 점이 더욱 이 영화를 혁신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이 주인공들의 배경을 보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예술활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없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배척당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삶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시대 배경을 택했다는 점에서는 동성 간의 사랑은 당연시 금기가 되는 시대 배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 배경 안에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과 주체성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고요. 그리고 평생 기억할 사랑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용기가 있는 영화죠. 일단 감독은 그 당시에 명백하게 활동은 했지만 역사가 전부 기억하지 못한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오늘 보셨다시피 가장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이 영화를 완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인상 깊지만 일단 다 떠나서 너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영화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들어오면 이 영화의 미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겠죠 이제? 네,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백델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영화가 왜 그 안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떠나서 일단 너무 아름다운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은채 씨는 이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 영화를 봤고, 뭐 제목 그리고 이 영화의 포스터 저 한 장에 의지를 해서 영화를 봤는데,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좀 충격도 있었고 너무 신선한 나머지 내가 생각했던 이 포스터의 그런 느낌, 이 젊은 두 여성 배우가 이렇게 가까이서 교감을 하면서 뭔가 퀴어 멜로드라마인 건 알겠고, 그리고 이 의상만 봐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그 시대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영화가 아닐까? 제목도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좀 약간 설명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까 좀 걱정도 되고 살짝 의심 아닌 의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보고 나서는 그런 저의 첫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영화를 봤구나 하는 그 신선함에 좀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이 저는 이 영화를 칸 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는 영화가 거의 처음 전 세계에 공개되다시피 하는 자리니까 지금보다 더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원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뭔가 불이 붙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시대극이면 뭐 마녀화영에 대한 이야기일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상상을 하다가 극장 안에 들어가서 너무 충격을 받고 나왔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고요. 그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수성과 미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당연히 네. 동의를 하고 영화를 3번 정도 봤어요. 3번 정도 봤는데 일단 처음 봤을 때 그 인상이 너무 화면 자체가 그냥 너무 아름답고 그 영상미가 너무도 뛰어나서 사실은 그 시각적인 매혹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이나 다른 것들이 오히려 조금 저는 덜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모든 씬들이 그 한 편의 그 초상화 같은 그 명화 같은 그 느낌이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누르면서 한 번씩 보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그렇게 해도 이게 뭔가 완전한 구도와 여러 가지 그 균형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꽤나 조금 놀란 그런 미적으로 미학적인 그런 매력을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앵글도 굉장히 완벽하게 잡혀있는 영화고 이 영화가 무엇보다도 그 미적인 감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점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장면부터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에 사각사각 그 소리가 나는 스케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 그런 텍스처 사운드들을 영화가 주로 이용을 하죠. 음악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를테면 뭐 캔버스의 첫 장면처럼 그 페인트 브러쉬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소리라거나 주인공들이 입는 드레스의 질감의 소리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바람 소리, 뭐 파도 소리, 모닥불이 타는 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집안의 색들이라던가 이 두 여성 캐릭터가 입고 있는 어떤 드레스의 색감이라던가 그 밤의 모닥불이라던가 인물들의 피부색이라던가 머리카락색 뭐 모래색, 하늘색 같은 것도 레이어를 굉장히 튼튼히 깔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해와 같기도 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설정을 이런 화면으로 잡아내다니라고 개인적으로 감탄했던 장면은 그 새 캐릭터가 풀밭에서 초를 찾잖아요. 그때 이렇게 뭔가 막 풀들이 아른거리는 장소에서 무슨 두더지 게임에 한 명씩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쏙쏙쏙 올라오는 그걸 잡아내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보고 이 영화는 정말 미적인 감각에 정말 초집중하게 만드는 영화구나라는 감탄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의 사용 중에서 이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물과 불인데요. 이 두 가지가 좀 잘 활용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점에서인지 궁금해요. 그 미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 성에서 그 부엌의 그 공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 그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세 여성이 연대를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각자가 뭔가를 하나씩의 일들을 하는데 그 몰두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한 프레임에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면서도 너무 묘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시대극 영화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보아왔던 그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시대극에서는 계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것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좀 그 계급장을 떼고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지만
그냥 똑같이 우리 또래의 여성 친구들이 그 시대 안에서도 함께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에서 저는 그 렘브란트 작가의 그런 초상화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런 식의 어떤 촬영 기법을 약간 의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어떤 빛이나 그 그림자 같은 얼굴의 음영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름답고 계속해서 좀 지속해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물불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아재 얘기니까. 회심해 보는 것 같은데?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준비했어, 도저히. 나이가 나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물이 큰 파도와 그 바다가 등장을 하고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여성이 그 대자연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서 물이 작용하는 그 힘과, 그리고 또 이어서 모닥불, 작은 모닥불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뭔가가 타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사람도 적정한 온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 그냥 굉장히 일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듯이, 어떤 이 영화에서 그 물불이 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적절함과 갑작스럽지 않은, 그리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런 좋은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역시 영화 너무 잘 봐요. 네, 너무 훌륭한 해석이었어요. 근데 불안 설명을 조금 하자면 저는 그 불 앞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화의 제목부터가 그렇고요. 첫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마리안느가 정말 거친 파도,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그것을 건너오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은 사회적인 억압이겠죠. 이 사람이 그런 풍랑을 계속 헤치는 모험들을 했을 텐데, 그거에서 자기가 너무 아끼는 캔버스가 빠진 거를 구해서 다 젖어버리는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캔버스를 지켰던 그 예술가가 이후에 모닥불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 앉아있잖아요. 그건 구도적으로도 너무 완벽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제약이었던 젖어있는 무언가를 말리는 모습으로 바로 치환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의 불의 활용이 두드러지니까 물을 만약에 거친 어떤 환경, 제약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불은 이들의 사랑을 완성하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무언가로서 반복적인 테마로 이 영화 안에서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그 파이프 담배 피는 장면 하나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 그게 누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다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캐릭터를 전혀 대상화하는 시선이 그 카메라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림의 어떤 누드 모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카메라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찍는 기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확실히 느껴지는 의도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대상화의 의도가 있는 앵글인지 아니면 순수한 목격과 바라보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카메라는 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카메라는 늘 후자에 서 있다는 점이 그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마리안의 누드 장면 하나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불의 활용은 그 섬에 있는 여성들이 밤에 모닥불 주변 이렇게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 이 18세기 혹은 시대극에서 불은 마녀의 이미지고 그건 꼭 화영식의 이미지와 동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로 치환이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 불을 둘러싸고 여성들이 자기들만의 노래로 되게 아름다운 연대 커뮤니티로 불을 묘사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폭적인 어떤 테마의 활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부르는 노랫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인물들의 운명이 굉장히 강렬하게 예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아주 단순한 문장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건 라틴어고 푸제르논 포썸이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우리는 탈출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자체는 원래 있는 노래는 아니고 이 영화를 위해 특별히 작곡이 된 건데요. 우리는 탈출할 수 없다는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이 그 당시 받고 있던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나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1번의 의미일 것이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들의 열망은 그만큼 뜨겁고 그 장면에서 엘로이즈 드레스자락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아주 강렬한 감정, 탈출할 수 없는 감정에 두 사람이 갇히는 것을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불이라는 점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시선인 것 같아요. 인물들이 주고받는 시선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시선이라는 맥락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뭐 늘 그렇진 않지만 영화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뭐 감독 그리고 배우들의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낱말이 게이즈라고, 그게 시선이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왜 영화의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영화에서는 이 두 여성 배우의 시선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죠. 왜냐하면 입 밖으로 뭔가를 말들을 나열하기보다는 훨씬 더 눈으로 응시를 하면서 어떤 마음과 그런 상태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 또 떠나서 화가와 어떤 대상으로도 이렇게 만나지잖아요. 그랬을 때 또 시선 또한 조금 다른 식으로 익히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고받는 시선이고, 또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제가 감독이 이 두 여성 배우를 프레임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시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모든 집합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시선은 또 어떨까. 그래서 저한테도 그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말씀하신 게이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의 영화이기도 한데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파트가 제가 오늘 말하는 가장 긴 파트가 될 거예요. 렌트 씨 얘기를 많이 들으러 오셨을 텐데 일단 이게 미리 길다는 양해를 배웁니다. 일단 공간을 먼저 보면은 이 공간은 엘로이즈의 여자 형제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잖아요. 죽은 자의 영향 아래 있는 섬이고 고립된 공간이죠. 그리고 이 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리안느는 낯선 곳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 설정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일종의 서스펜스 구조예요. 왜냐하면 낯선 자가 고립된 공간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은 정체를 밝히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해야 되는 구조가 1시간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레베카나 현기증 같은 히치콕류의 영화를 떠올리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온당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감독이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은 그 서스펜스가 아니라는 거죠. 서스펜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객은 아는데 인물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은 이미 이 마리안느가 정체를 밝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섬에 왔다는 걸 알지만 엘로이즈는 그것을 모르죠. 그 서스펜스가 1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완성된 그림을 본 엘로이즈가 시선의 문제로 그것을 치환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나를 안 닮았고 심지어 당신 다음도 없다 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예술가 입장에서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것들만 볼 수 있었던 시선이 사랑의 감정을 타고 쌍방의 행위가 되는 점이 바로 그 서스펜스가 뒤집어지는 순간의 전보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메일 게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대상화해서 본다는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피메일 게이즈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죠. 그래서 두 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젠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당연히 사회적인 권력 구조를 가질 수도 없겠죠. 남성과 여성이 아니니까요. 일단 그런 관계에서 출발을 할 때 시선은 초상화라는 이미지로 대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초상화는 생각해보면 박제된 이미지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가면을 쓴 진짜 얼굴이 없는 자아를 박제를
해놓은 게 바로 초상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군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보면 계속 덧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점점 입체적인 그림으로 변화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영화는 엘로이즈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부터 이 겹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무슨 말이냐면 엘로이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엘로이즈의 캐릭터에 여러 겹의 레이어를 씌워서 그 사람의 진짜 초상을 완성해가는 시선의 영화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가장 처음 엘로이즈가 그림에 등장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시죠? 머리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워져 있는 그림 속에 여자로 등장을 했다가 이 사람에게 씌워지는 레이어는 규율로부터 탈출하려는 의지를 가진 여성의 레이어가 하나 씌워지죠. 그리고 이후에 사랑의 욕망으로 타오르는 여인이라는 레이어가 한 겹 더 씌워집니다. 그리고 영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좀 되풀이되는 유령의 잔상 같은 것의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가진 철학자의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에 빠진 아주 부드러운 영혼을 가진 소유자로 계속해서 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초상화를 덧칠해 가듯 이 사람의 캐릭터도 점점 입체적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관찰하는 것처럼 모델로 선 엘로이즈 역시 마리안느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둘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화는 굉장히 관능적인 긴장감 같은 게 생기죠. 시선의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일단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야 예쁜 구석이 생기고 예쁜 구석이 생겨야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시작의 과정은 사실상 관객과 이 영화의 암묵적인 동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하려면 상대를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면 사랑하게 돼요. 라는 암묵적 동의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의 영화는 곧 사랑의 영화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리안느가 예술을 할 때 중요한 주제는 다 자기를 비켜간다, 여성들을 비켜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화가로서 제약이 많았던 마리안느를 위해서 엘로이즈는 시선을 통해서 오직 마리안느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녀 소피의 낙태 과정.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묘사할 때 여성 예술가는 반드시 배제돼 있었을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각을 제공을 한다던가 자기 드레스에 불이 붙어 오르던 찰나를 제공한다던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사랑해야만 그릴 수 있는 초상화의 순간을 제시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엘로이즈가 마리안느에게 주죠. 그래서 마리안느 예술은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릴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될 수가 있겠죠. 남성들의 질서대로 그림을 그려했던 마리안느가 그 사랑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 시선을 가지게 되고 음악을 좋아했지만 오케스트라를 본 적이 없었던 그 엘로이즈는 마지막 장면에 자기만의 시선을 갖게 되죠. 즉 이 영화는 시선을 되찾고 자기만의 신화와 예술을 찾는 여성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의도했던 바람대로이기도 해요. 네, 긴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영화가 그림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은채희 씨 전공이 미술이잖아요. 정확히 디자인. 네. 누군가를 혹시 오래 관찰하면서 데생이든 뭐든 그려본 경험 혹시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랬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잊혀진 기억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기억이 돌아온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로 누드 모델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포징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좀 저는 뭐가 재밌었냐면은 그 대상을 그리는 거에는 사실 별로 흥미는 없었고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매주 다른 모델이 와서 포징을 했기 때문에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나이대도 너무나 다양하고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나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기 이렇게 누워있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태어나고 굉장히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좀 뭔가 불편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경험을 되살리는 또 다른 경험을 했었군요. 여기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굴까 저 되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감독이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하다가 헬렌 델마르라는 작가의 그림들을 봤는데 혹시 오늘 궁금하시면 그 헬렌 델마르 계정을 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냐면 이분도 자기의 그림이 영화에 쓰이고 이 영화가 이렇게 좋게 완성됐다는데 굉장히 고무되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컨셉 아트라던가 뭐 어떻게 뭐 감독을 만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유화에 대한 기본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고요. 그 게시물들을 보면 여성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을 하는 작가고 얼굴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지워진 엘로이즈의 그림이 연상되는 그림이 아주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 정말 많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무늬의 엄마로 나온 배우도 인스타그램으로 캐스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몰랐던 시각을 알려주는 좀 시선을 넓혀주는 작용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미있는 작용이기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요 캐릭터 남성 배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영화예요. 역할을 거의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 점에서 사실은 항상 그 좋은 각본이라던가 좋은 역할에 우리나라 배우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굉장히 남다르고 의미 있게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뭔가 성별의 비율이 안 맞네라든지 남성 캐릭터가 없네라는 생각을 1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화가 완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영화가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렸던 영화일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성 캐릭터를 심지어 아까 정은채 배우의 표현대로 계급장을 떼고 아주 평등한 주체들로 그렸다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오르페우스 신화를 토론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중요한 테마를 관통하는 장면일 뿐더러 그 장면 자체가 갖는 힘이 굉장히 센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이 여성적인 관점에서 신화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엘로이즈의 어머니가 떠난 뒤로 그 집의 풍경은 이미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성들의 신화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답답한 마음에 막 주인공이 절벽으로 달려가기까지 만들었던 아주 답답한 섬이고 음악과 예술을 마음껏 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수녀원이 좋았다는 얘기를 엘로이즈가 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엘로이즈에게 이 집은 고립되고 너무 외롭고 삭막하고 갑갑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되게 새로운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인상이 있죠. 그리고 주인과 하녀라는 어떤 계급을 떠나서 서로 요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주인공들이 앞에 앉아있어서 소피가 뒤에 누워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낙태를 하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한다던가 소피가 그 장면에서는 자수로서 자신의 좀 예술적인 기질을 드러내는 어떤 장면들도 있죠. 그 중에 모든 인물들이 아주 평등한 상태에서 여성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신화를 이야기하고 해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일단 중요한 장면이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오르페우스 신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마지막 두 연인의 헤어지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정말 딱 오르페우스 신화 그대로거든요. 엘로이즈는 보지 않고 막 급하게 떠나는 마리안네에게 뒤돌아봐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마리안네는 돌아보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오르페우스 신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마리안느가 에우리케를 끝내 돌아본 그 오르페우스의 선택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닌 시인의 선택을 한 거다.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녀와의 추억을 그래서 뒤돌아본 거다라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 연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기가 돌아봄으로써 원치 않는 지옥에 떨어뜨려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옥에 떨어뜨려야 하지만 돌아봄으로써 파괴되지 않을 두 사람의 추억을 예술가로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신화의 해석이 번역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저는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 엘로이즈의 유령 같은 화령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이 실제로 유령 같은 이미지로 보였어요. 저만 그렇게 봤는지도 궁금해가지고. 너무 유령 같잖아요. 천혜듯이 같기도 하고. 의상도 또 너무 왜 하얘.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약간 했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좀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형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순간 번쩍 든 생각은 유니폼 같은 옷을 두 사람이 계속해서 영화 내내 입고 나오잖아요. 옷을 바꿔 입지 않고. 그런데 뭔가 그 유니폼을 벗어 던진 엘로이즈의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마리안느가 좀 상상을 하고 보기를 기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꼈던 그 존재를 느끼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고 조금 더 달랐던 생각은 뭐냐면 저는 그 엘로이즈의 환영이 이미 과거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건 좀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뭐 사랑의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 그게 내 몸과 마음에 어딘가에 좀 각인돼 있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유령의 속성인 것 같거든요. 뭔가 실체는 없는데 환영으로 나한테 존재를 하고 나한테 기억되길 원하는 무언가의 대상, 존재 이렇다는 생각 드는데 엘로이즈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3번 등장을 하죠. 2번은 약간 환영처럼 벽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마지막은 아마도 실제였겠죠. 뒤돌아보라고 말한 계단에 서 있는 장면은 실제였겠지만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의 환영 같은, 그러니까 기억이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의 환영을 그런 식으로 나타낸 장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은재 씨한테 왔어요. 두 캐릭터도 좋고 뭐 다른 캐릭터도 좋고 등장 인물 중 한 명을 고르래요. 그러면 누구를 택할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 흰 소복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를 몰라가지고 좀 자신이 없어서 마리안느 글쎄요, 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 소피를 나중에는 너무나 좀 깊이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시대극에서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캐릭터여서 너무 신선하고 그냥 그 여성의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돈 드는 거 아닌가? 소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마리안느의 배우랑 굉장히 이미지가 닮았다고 생각해요. 네, 노이 멜랑이랑 배우랑 이미지가 좀 닮았고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홍채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눈동자가 되게 커 보이고 까맣잖아요. 머리색도 네. 눈썹이나 네. 그런 근데 뭔가 짙고 되게 또렷한 인상을 주는데 그게 비슷해요. 눈썹이나 눈이나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지금 되게 비슷하시네요. 필요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었고요. 다시 영화에 돌아오면 이 영화는 아까 얘기했던 뭐 텍스처 소리들의 활용이 더 두드러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음악에 대한 활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막 터트리듯이 음악을 사용하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음악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막판에 확 터트려 버리는 식의 활용? 일단 영화가 시작이 되고 음악 그 스코어가 없네, 뭐 어떤 사운드트랙이 없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몰입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을 찾지 않았고 좋은 뭐 영화, 좋지 않은 영화를 만나게 될 때가 저는 굉장히 타이밍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굉장히 고요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일단 대사도 많지 않았고 초반에는 그리고 어떤 음악이나 그런 효과가 자연에서 오는 그런 소리에 가까운 것들을 배제하고는 거의 없었는데 그냥 그 고요함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실 우리가 늘 음악을 함께 곁에 두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리고 말을 계속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자연적인 상태인
영화를 내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음악의 효과보다는 그 소리들이 주는 그 파급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소리들을 굉장히 캐치를 좀 많이 해서 절대적으로 활용을 좀 하지 않았나? 그 의도적으로 감독님이 그랬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에 그 아카펠라 씬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발디의 곡이 나오는 그 장면이 가히 진짜 폭발적이었죠. 이 모든 서사가 이 순간을 위해서 약간 달려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좀 강렬하고 많은 영화가 있지만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지만 어떤 영화를 딱 보고 나서 그 음악 하나가 떠올려지는 영화들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그 마지막에 그 비발디의 사계의 사막장? 여름 사막장 그 곡을 어디선가 듣게 되면 분명히 그 장면이 함께 떠오를 정도로 강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감독의 오피셜 입장입니다. 감독은 각본을 쓰는 과정에서부터 음악이 없어야겠다. 음악 없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되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음악이 없이 영화를 만들려면 영화 자체에 어떻게든 리듬에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영화의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장치이니까요. 그래서 음악이 없이 영화의 리듬을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인물들의 몸짓, 카메라의 움직임 안에서 아주 정확한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역의 계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은 또 인물의 삶에서 좀 드물고 너무 관절이 원하는 것이고 너무 소중하지만 쉽게 허용되지 않는 무언가로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아마도 마리안느에게 허용되지 않는 어떤 예술과 똑같은 가치로 주고서 아마도 이런 상상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가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 음악이 터져나오듯 하는 그 장면에서 오는 완전한 해방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정말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이 음악을 아껴놨을 텐데 저는 오늘 MX관에서 보신 여러분이 위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의 풍성함을 정말 다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그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가 너무 저도 궁금한데, 개봉을 기왕해서 했으니 저도 MX관에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의 감동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마지막 그 음악에 흠뻑 젖어 보셨다면 어디선가 비발디 사계를 보시고 그 장면을 정말 행상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테마가 하나 남았어요. 사랑 그 자체에 대한 것인데, 이게 사랑 그리고 사랑이 남기는 영향들, 기억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테마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좀 어떤 감흥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 영화 또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는 멜로 영화고 멜로 드라마 영화이긴 하지만 감독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 방식이 저는 좀 성숙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성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두가 각자의 어떤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체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 여기서 다뤄지는 사랑은 또한 선택이고 그 선택은 나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네, 맞아요. 주체적으로 뭔가 자기의 사랑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긴 여운을 남기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사랑에서 시간의 이중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의 과정이 일단 이 영화는 있고, 되게 사랑을 하기까지 혼란스러운 감정들, 주저하는 마음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서로 시선이 통하게 됐을 때
아주 낭만적으로 주고받는 몸과 마음의 행위들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이게 뭐 본인들이 끝냈든 외부의 무슨 상황으로 끝났든 그 기억이 어떻게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고 다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추구하는 시간이 현재와 다 지나간 어떤 이후에 돌아보는 시간,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되돌아보게 한다, 시간을 되돌아보게 한다, 기억을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이 영화의 테마와 다시 한번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그림이라는 건 영원히 남는 이미지잖아요. 이 두 사람의 28페이지 추억은 절대 누구도 걷어갈 수 없는 영원히 남는 기억이 될 텐데 이들이 향한 사회적 제약이 끝나지 않겠죠. 엘로이즈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고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술적인 예술가들을 탄압하는 무언가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런데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너무 자유롭게 서로 꿈꿨던 기억을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장작불의 뜨거움도 잊지 못할 것이고 바다의 차가움도 잊지 못할 것이고 서로를 끌어안던 순간들, 시선들 이런 걸 영원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왜 흥미롭냐면 그 마지막에 너무 환희에 찬 표정으로 그 연주를 바라보고 있는 엘로이즈의 표정이 되게 시선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보고 있는 시선이잖아요. 그때 엘로이즈는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어요. 관객은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엘로이즈를 보고 있어요. 관객과 이 두 인물의 시각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얽혀질 수밖에 없는 시인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영화는 기억의 환희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몸과 마음에 각인됐던 기억이 때로는 잔인하지만 어떤 사람을 자기 곁에 두는 것보다 너무 강렬하다라는 것을 그 마지막 장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게 그 기억을 평생 기꺼이 가지고 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 하나로 모두 설득해버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중간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서로 이렇게 시선을 몰래 약간 훔쳐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왜 당신만 나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도 똑같은 방향에서 나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발견을 하고 그쪽 시선으로만 촬영이 되었지만 혹시 발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발견하지 않아야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비극적으로. 네. 잔인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요? 해피엔딩 안 좋아하고 아무튼 그 시선이 재미있는 점이었던 것 같고 방금 얘기한 거에서 하나 또 아까 놓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두 사람이 아주 일방적인 예술가 뮤즈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은 협력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더 좋은 예술을 위해서 서로의 시각을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받고 예술을 하라면서 그 낙태하는 장면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 나중에 그릴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장면을 그리게 해주고 더 좋은 포즈를 취해주고 자기에게 쓰인 레이어를 그대로 생생하게 그리게 하는 것만큼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 그림 그리는 장면은 저는 물론 그 영화 좋아하지만 타이타닉 같은 장면인 거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막 누워있고 너무 아름다운 뮤즈가 있고 그 남성 화가가 너무 취한 듯이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일반적인 시대극의 화가와 예술가와 뮤즈를 그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영화는 그마저도 뛰어넘는 작법을 가진 영화라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집중돼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한 구성의 영화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영화가 프랑스 영화인 관계로 지금 각종 시상식에서 기생충과 함께 온갖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느 영화를 응원해야 될지 마음이 약간 복잡한 상태가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영화도 기생충을 하필이면 만났지만 되게 여러 나라에서 아주 충분히 대접을 받으면서 중요하게 이야기될 만한 영화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1시간 더 들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마이크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으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어떡하나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채훈 배우께서 그 학교 다닐 때 정은채 배우께서 학교 다닐 때 그 모델 그 모델인 사람의 그 심리를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엘로이즈가 그 마리안나한테 화가인 당신이 나를 볼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은세 배우도 이게 꼭 영화 촬영할 때 그런 말을 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좀 전에 뒤져보고 이제 기억을 들어보니까 장면이나 제작진에 보면은 여성 패션지지 같은 데 볼 때 그 표지 모델을 하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쯤 되면 표지 모델을 할 때 그 사진가랑 그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흡 맞춰가면서 이렇게 사진 그 순간 모습을 딱 찍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이 마리안느랑 엘로이즈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런 표지 모델 사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처럼 이렇게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그대로 다 따라가는 편인지 아니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고 되게 바로 치는 타입인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경험담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상화를 사진 촬영으로 바꿨을 때 어쨌든 작업을 하는 화가든 사진가든 있고 모델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자세로 임하세요? 그 촬영하실 때 아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되는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같이 그 호흡을 맞추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저를 대상화하는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영향을 저도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어쩔 때는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울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그리고 언제는 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만 왠지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늘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좀 주고받는 게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모 배우의 유행어처럼 뭐 그날의 습도라던가 뭐 조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절대 그분을 놀리는 건 아닙니다. 이 인상 남주혁 배우 뭐 이름을 말해요. 놀리는 건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고 계신 관객분이요. 네네. 아, 반대쪽에 계시네요. 네. 남주혁 씨 팬분 안 되시죠? 안녕하세요.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둘이서 침대에 누워서 언제 사랑에 빠졌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두 분 의견이 궁금해요. 그 언제 사랑에 빠졌을까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이 딱 있나요? 보통? 있기도 하겠다. 그죠? 너무 개인적인.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들을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엘로이즈가 처음 얼굴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처음에 파란색 망토 같은 거를 두르고 산책을 나가고 그리고 마리안느가 산책 친구로 뒤따라가는데 이렇게 축축축 걸어가면서 이 망토가 탁 벗겨지고 너무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막 전력적으로 뛰어서 뒤를 돌아보는 딱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 배우의 그 순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저의 해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첫 느낌, 첫 만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인상이라는 것이. 그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왜냐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중요한 모먼트가 있었다기보다는 되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며칠간을 지내면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서서히 생긴 어떤 감정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시선이 쌍방이 됐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일방적인 시선의 흐름으로 가잖아요. 기밀스럽게 이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점으로 갑자기 영화가 확 부스터가 붙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시선을 서로 교환하는 관계가 되면서부터인 것 같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화가와 모델 관계로 시작을 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동등한 협력자의 위치로서 더 나은 예술을 위한, 더 나은 철학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순간은 실제로 드레스에 불이 붙어버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이쪽에 네, 마스크 쓰고 계신 관객분? 네, 정확한 마이크 전달을 위해서 의상을 지칭을 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궁금한 거는 둘이 같은 집에서 소피랑 머물잖아요, 성에서. 근데 둘이 소피 앞에서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둘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지만 소피가 둘의 관계를 알았을지 몰랐을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생각은 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소피라면 그러든가 말든가일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덤덤하고 사람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 건조할 정도로 담백해서 일단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인물이라 이상 같기도 하고 방문을 세게 닫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않죠. 그게 아주 큰 문제거나 뭐 본인한테 그 의식되는 그런 설정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전 이보다 더 나은 답변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하고요. 한 번 정도 질문 더 받아볼까요? 마이크의 이동상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잘 들었고 저는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기자님이 방금 우리는 관찰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를 쭉 둘러보면은 맨 처음에 화가인 주인공이 관찰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두 주인공이 축제에서 서로를 관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많은 여인들을 관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시선의 영화라고 설명을 해주실 만큼 그런 다양한 관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관찰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찰은 사실 어디에나 있죠. 저도 지금 질문하실 때 관객분을 관찰했지만 관객분을 사랑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찰을 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역으로 했을 때 그 조건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된 결과가 이미 있고 그 결과를 역으로 추론했을 때 그 사람을 아주 오래도록 관찰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관찰한다고 사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할 대상은 우리가 반드시 아주 긴밀하게 혹은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풀이 자라난 걸 유심히 관찰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어떤 대상이 너무 싫어서 막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관찰이 모두 사랑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시선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시 어떤 자리에서 만나면 제가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느끼기 다른 애보다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좀 너무 하나라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되게 흥분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영화는 보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의미가 풍성해지는 영화인 것 같으니
물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주변에 좋은 입소문 그리고 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해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멋진 해석과 답변을 들려주신 정우재 배우님 정말 감사드리고 관객 여러분께 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말을 오랜만에 기대해가지고 제가 느끼고 참 좋았던 부분들이 말로 잘 엮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진하게 했는데 그게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좀 여러 번 봤을 때 느껴지고 조금 더 진하게 새겨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뭐 엔차발람 하신다고 저한테 줄 거는 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홍보성의 그런 멘트는 아니고요. 두 엄지를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했던 것 같고요. 또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인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 영화니까 좋은 사랑 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조심히 안녕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